오늘은 뇌에 대해서 탐색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억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이 32도라고 합니다. 지금 고드름을 보면서 좀 더위를 식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그림을 올려봤습니다. 신기하네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글을 마음속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 다만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윗글을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순간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네요.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는 뭔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중간의 글자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네요. 그런데도 우리가 읽는 데는 별로 지장을 느끼지 않았죠. 이것이 언어의 묘미고 언어의 상당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이 또 뇌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 뇌는 상당히 그 순서를 중요시 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로 이어진 그러한 것을 우리 뇌 속에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단서가 딱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일일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뇌 속에 기억된 그 단서를 기준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중요한 것이 되겠죠. 여기 뇌가 있습니다. 상당히 뇌의 구조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질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마음이 뇌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음이 심장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지성은 뇌에,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것은 간에서, 그리고 욕망이나 욕심은 위장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뇌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뇌가 이렇게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상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술을 한 뒤에 그 결과를 보고서 뇌를 이렇게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19세기 초부터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를 한번 탐색해 보겠는데 이 사람은 피네아스 게이지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고로 그 철심이 전전두엽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를 잘 하고 난 다음에 상처가 잘 아물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주 예의 바르고 착하던 사람이 이렇게 난폭하게 되고 성질이 좀 화를 잘 내는 그런 성질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치료의 결과로 이러한 전전두엽이 어떠한 그
난폭해지는,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M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헨리 구스타프 모레슨이라는 사람의 그 약자죠. 이 사람이 이제 간질병이 있었는데, 이 간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마를 포함한 내측 축두엽을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치료가 돼서 이 간질병은 치료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근데 뜻밖의 다른 증상이 나타난 것이에요. 오래된 기억은 기억을 하는데 단기 기억을 못해요. 바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면 그 일을 다음 순간에는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마라는 것이 어떤 기억과 단기 기억과 관계가 있다 하는 그러한 보고서가 바로 HM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저 스페리는 자운의 연구를 하였는데, 자뇌운해의 분리뇌, 의식의 분리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간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저 자뇌와 운해 사이에 내량을 끊고 간질병을 치료를 했는데, 간질병은 잘 호전이 되고 났는데, 이러한 자뇌 운해의 그 분리뇌 현상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뇌란 무엇인가? 이 뇌는 약 1500g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 크기도 하고 조금 작기도 하겠죠. 그래서 맨 바깥에는 심피질이 있는데 전체 90%에 해당되고 고동 정신작용을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경우 그 언어, 이런 언어에 대한 그러한 활동도 이것과 관련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형계는 저 심피질 밑에 있는 구피질이 되겠는데 약 10%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고, 여기에 해마, 편도체, 시상하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포함하게 되겠는데, 어떠한 그 생물들의 생명 현상을 담당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도 바로 변연계에서 많은 생명 현상이 여기에서 좌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뇌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신체 각 부분의 그 신경세포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간결하게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맨 위에 심피질이 있고, 그 밑에 변연계, 그 다음에 시상하부, 그 다음에 뇌관 척수. 뇌는 바로 이러한 심플한 구조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뇌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면 여기가 편도가 있습니다. 이 편도는 감정과 관련된 감정 증폭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해마가 되겠는데, 해마는 어떠한 지각을 했을 때 이것이 평이한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 새로움을 찾아서 반응하는 그러한 기억과도 관계된 부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전두엽이 되겠죠. 우리가 편도라든지 해마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신호, 정보를 받아서 그 현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그러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시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상은 여러 가지 그 신경 세포들이 정보들이 이 부분을 통해야만 각 부분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 오케스트라의 그 지휘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행동을 담당하는 부분은 이 손의 쪽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동과 관련된 부분이 이 손해와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외부 감각에서부터 행동이 일어날 때까지를 뇌와 연관져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감각이 들어오면 일단 지각이 돼야 되죠. 이 지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장기 기억으로부터 어떤 단서를 인출해서 그래서 그것과 견줘 보는 거, 비교해 보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지각이 되는 것인데 이 지각에서부터 이제 전전두엽의 작업 기억으로 영역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 기억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그 맥락을 이해하고 순서를 정하고 그리고 뭔가 기억을 해야 될 건가 또 행동으로 옮길 건가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작업 기억에서부터 어떠한 필요한 거, 생명 유지에 필요한 거, 또 미래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이러한 반응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작업 기억에서 이제 여러 가지 추출된 그러한 것들이 단기 기억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단기 기억에 관련된 것이 바로 해마와 편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단기 기억에서 여러 번 리허설을 거쳐요. 예를 들면 텍스트다 그러면은 암송을 한다든가 하면은 이것이 공고화가 돼서 연합피질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피질에서 이제 기억된 그런 요소들이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이것들이 다시 순환 관계로 이렇게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응이 이제 선택이 되고 이것이 이제 반응이 실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감각에서부터 지각을 거쳐서 반응 선택이 되고 반응 실행이 될 때까지 이때 우리 뇌는 이렇게 긴장을 하고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주의 집중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이렇게 결부되는 쪽이 전전두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려면은 우리가 이 전전두엽에서 어떠한 버릴 것은 버리고 선택할 것은 선택하고 이러한 작업 기억 쪽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이렇게 실행해 줘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전전두엽에서 에너지가 활성화가 일어나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주의 집중이라고 그러고 이러한 주의 집중이 우리가 반응을 선택하고 반응을 실행하는 단계까지 이어져야만 어떠한 것이 성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에 대해서 좀 더 세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하나는 서술 기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암묵 기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술 기억들은 해마, 뇌 축두엽에 이렇게 관련이 있고 암묵 기억은 선조체, 손의 편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술 기억은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암묵 기억은 어떤 자전거를 타는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습관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해마에서 이제 어떤 일화 기억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면은 맥락화, 공고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리허설을 거쳐서 이러한 맥락화, 공고화가 이루어지면은 이러한 사실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장기 기억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습관이라든지 자전거를 타는 이러한 기억들은 선조체, 소원의 편도 쪽에 이렇게 관련이 있게 되겠는데, 절차나 습관 기억은 선조체, 조건반사 운동학습은 손해, 그 다음에 조건화된 감정기억은 이 편도와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그러한 연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간의 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과거에는 이런 절차 기억이 있고 의미 기억이 있고 일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억들이 이 뇌에서 이렇게 저장이 됐다가 인출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작업 기억력인데 얘가 바로 현재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장기 기억 속에 있던 이런 기억들을 불러와서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건가, 생명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이 여기서 본능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간을 축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 현재라는 거, 작업 기억이라는 거, 이 부분이 전전두엽 쪽에서 감당을 하게 되겠는데,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게 하고 잘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작업 기억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기 기억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의 리허설을 통해서 장기 기억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 단기 기억은 바로 작업 기억 쪽에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새로운 거라든지 또 상당히 그 인상이 깊었던 것이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 기억 쪽으로 넘어오면 이것이 이제 공고화가 돼서 장기 기억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작업 기억이라는 것은 컴퓨터로 얘기하면 일종의 램에 해당되는 것이죠. 잠깐 동안 기억했다가 그 뒤로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현재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 기억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이 일어나는데 이 작업 기억에서 오는 정보는 두 방향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는 지각 쪽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는 이 장기 기억 쪽에서 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비교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가 바로 작업 기억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어떤 추상화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서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건가, 나중에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도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작업 기억 속에서는 한 7가지 정도만 이렇게 정보를 갖고 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체계화를 시켜서 묶음으로 갖고 오게 되면은 그 묶음 속에 여러 개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컴퓨터의 원리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마음에 어떠한 혼란스러울 때는 이게 작업 기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 효율적인 그 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감정적인 불안이라든지 또는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둬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 기억을 우리가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이 장기 기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샌드위치 독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해야만 우리 뇌 속에 여러 가지
그 기억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기억이라는 것은 다른 기억을 할 수 있는 그 연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독서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연결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창의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독서를 많이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징검다리 확보를 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적으로 처리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기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 우뇌를 활용하는 것, 이것이 또 장기 기억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과 관련된 시냅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냅스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뇌의 대뇌피질에는 약 1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 뉴런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경세포들은 다른 신경세포와 이러한 시냅스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것이 시냅스 점막이고 이것이 시냅스 후막이 되겠죠. 이러한 시냅스 구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뇌에서 정보들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냅스의 수용체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화학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정보가 전달이 되는데, 바로 기억은 이러한 구조에서 장기 강화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에 의해서 기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강화라는 것은 long-term potentiation, 이것을 약자로 LTP라고 그러는데, 바로 지금 얘기한 이러한 시냅스에 의한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시냅스가 강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약해지기도 하면서 어떠한 기억들의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냅스에서 기억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자세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시냅스 점막이고 이것이 시냅스 후막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활성 전이가 커짐에 따라서 이온의 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이 세포막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냅스 후막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체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채널이 열리고, 그리고 이 CA2 플러스 이온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기억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변화를 통해 이러한 암파 채널을 만들게 되는데, 이 암파 채널을 만드는 것이 바로 기억하는 현상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 암파 채널을 많이 만들면 기억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한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그대로 있어서는 순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사용이 끝나면은 이 사라지는 관계가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온 체내를 통해서 가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글루타메이트, 글루타민을 통해서 다시 회수가 되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순환 관계에 의해서 칼슘 이온이
시냅스의 후막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암파 채널을 만들어서 암파 채널이 기억의 본질이다 라고 연구 결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험 풍경이라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뇌과학자가 뇌에 대한 이러한 강연을 하는데 문득 경험 풍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험 풍경 좋은 단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제가 찍은 뒷산의 풍경 한 컷입니다. 그런데 저 노란 꽃이 있죠. 민들레 꽃인가요? 저 노란 꽃이 무슨 꽃이죠? 하여간 거기에 눈길이 갑니다. 옆에 있는 이 풀잎들, 나무잎들은 뭔가 조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뇌 속에서도 이렇게 주의 집중을 받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경험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풍경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도 관련이 있고 우리의 감정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활동에 연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그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주의니 본질주의니 하는 이러한 철학적인 문제도 여기서 우리가 얘기되어지는 것이죠. 하여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험과 관련한 명언들을 쭉 한번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은 수업료만 받을 뿐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 인간은 경험의 연속이다. 겪어보기 전에는 상상만 할 뿐이다. 경험이 쌓여야 과학이 진보한다.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자가 강물의 세기를 알 수 있다. 경험은 현명한 사람의 유일한 예언이다. 우리가 경험에 대한 명언들을 6가지 정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때 경험에 대한 이들의 얘기가 뭔가 똑같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떠한 방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바탕으로 감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도대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감정이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면 빠르고 순간적이다. 그리고 반복된다. 그리고 기억된다. 그리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인가?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언어로도 된다. 그래서 이 감정과 비슷한 얘기로 느낌이라고 있는데 이 느낌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언어로 이렇게 표현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과 관련해서 우리의 뇌는 이를 토대로 어떤 가설을 만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학을 할 때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검증해서 그리고 결론을 내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가설을 만든다 하는 것이 이 감정과 관련해서
내가 이렇게 요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가설을 만든다는 것은 선택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가설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뇌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들어오는 자극을 장기 기억에 있는 내용을 인출해서 서로 비교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또 선택을 하게 돼 있죠. 무엇에 주목할 것인가? 무엇을 내가 앞으로 반응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즉각적으로 빠르게 작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평가하는 그 기준이 감정이 또 되겠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회로가 연결되고 좌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나는 바탕으로 감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감정이 어떻게 정의되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정이란 나무 위키에 보면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다. 이렇게 됐는데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확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정서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무 위키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임스 랑케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체 상태에 대한 뇌의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신체 상태가 이렇게 반응을 해서 그리고 감정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제 이 뇌에 대한 신경과학적인 그러한 이론이 발달함에 따라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시상하부에서 이제 이렇게 배분이 돼요. 그 자극이. 그리고 교감신경계의 어떤 각성이 일어나는 바로 이 사이, 이 잠깐 사이에 전 신체의 미주신경을 자극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감정을 유발한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정지갑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변형계라는 것은 구피질이라고도 하는데 이 변형계에서는 어떤 생명현상과 관련된 그러한 욕구 신호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을 이제 조절하고 선택하는 그 통제 신호는 전전두엽에서 이렇게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구 신호가 훨씬 더 크죠. 통제 신호가 작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전전두엽에서 이제 많이 그 훈련을 쌓고 성숙되면 통제 신호가 상당히 커져서 욕구 신호를 이렇게 조절하고 억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의 생각이고 자꾸만 반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일부는 언어로도 이렇게 압축이 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의 훈련을 잘 받아야만 우리가 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성숙한 인격체로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아직 이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욕구 신호가 많고 그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우리가 이제 염려스러운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어떻게 잘 성숙의 단계로 잘 조절할 수 있는 단계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감정 코칭이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대상 아동과 함께 변형계에 함께 머물러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대상 아동에게 안정감을 주고 스스로 그 전전두엽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길을 가는 그 방법을 스스로 배우고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정 코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 지각, 감정 코칭 같은 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지갑에 어떤 감정들을 이렇게 좋은 감정들을 많이 저축을 해놓고 그것을 필요할 때 필요한 경우에 잘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경제교육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감정 코칭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해놓고 한꺼번에 마구 쓴다 그러면은 그 의미가 상실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도 그 지갑에 잘 모았다가 그것을 잘 조절해 가면서, 그래서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방편으로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감정 코칭 속에 또는 감정 지갑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감정 회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편도, 측두엽, 해마, 시상하부, 전전두엽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격해, 전대상해, 해마교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빨간 선으로 연결된 부분이 이 감정 회로라고 그렇게 연구된 부분인데, 편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줄기가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시상하부를 통해서 이렇게 순환된 그러한 선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시냅스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감정 회로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 회로라는 것이 기억의 회로와도 많이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선으로 된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기억의 회로인데 일정한 영역에서 서로 중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과 기억이라는 것은 전혀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서로 상당히 연관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필요한 다른 이름들을 쭉 여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유두체, 시상전액, 측자핵, 창백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이 있으면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억의 회로라고 파페츠 회로가 있습니다. 이 파페츠 회로를 보면 해마에서 시작해서 유두체, 시상전액, 대상액, 해마방해, 내후각 내피질, 해마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회로인데, 바로 그림에서 파란 선으로 이어진 그런 회로가 이 파페츠 회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감정 회로와 이 기억의 회로는 아직까지
완전 무결하게 밝혀진 거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감정 회로와 기억의 회로, 파페추 회로는 어떤 일정 부분에서 많이 중첩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정 다스리는 법, 폴 헤머니스의 얘기를 중심으로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하기. 잠시 쉬어가는데 산책이 최고입니다. 제동 걷기. 쉬면서 제동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구 신호를 잘 조절해서 감정을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작업기억, 맥락적 사고와 순위 정하기를 바로 이 작업기억 안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나 분노를 없애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가운데서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을 확실히 짚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연하게 방향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뇌와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본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있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추구함으로써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내 자신의 구동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는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그 열정과 그리고 인내심과 그리고 노력을 갖고 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럴 때 우리는 엔트로피의 감소와 낮은 확률을 뚫을 수 있는 그 기회와 그리고 내 생명을 잘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와 감정의 조절을 통해서 나의 삶은 꽃피울 수가 있고 나의 삶이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고 나의 고귀한 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신사독행이라는 말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독행이란 신중히 생각하고 충실히 행동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뇌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뇌와 관계돼서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볼 때 우리는 나의 삶을 정말로 가치롭게 그리고 풍요롭게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독자가 좀 어려운 한자인데 이것을 도타울독이라 하는데 그러면 도타울이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이건 두텁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충실히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감사합니다.